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사연을 보내다 보니 조금 떨리네요. 저는 여러분이 아실만한 배달업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비혼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걱정이 참 많으시죠. 전 30대 초반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에 들어섰지만요. 한번 큰일을 호되게 겪고 나서부터 결혼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혼주의자는 아니라서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지만요. 당연히 크면 결혼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아마도 집안 분위기의 영향 때문이에요. 저는 1남 2녀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터울이 적은 탓인지 어려서부터 남동생과 언니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이 훨씬 많고 지금까지 서로 의지가 되는 든든한 형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이시지만 국가직 공무원인 아버지로 인해 서울의 상경에 터전을 잡으신 거래요. 부모님과 우리 남매들 모두 더없이 사이좋고 화목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친가댁에서 우리 아버지는 5남 2녀의 다복한 집안 셋째 아들이세요. 우리 친가댁은 화목하기로는 둘째가 가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을 제외하고 대부분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새남매는 어린 시절 방학마다 한 달씩은 속초 친가댁에 지냈었고 또 제 또래들의 사촌들도 많아서 함께 놀며 친하게 지냈었었죠. 그리고 그 관계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처럼 다복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잘 자란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한 번, 대학생 때 한 번씩 연애를 해본 역사가 있어요. 어려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들과 결혼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고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돼서도 남자친구 없이 혼자 지내려니 좀 외롭더군요. 심심하기도 하고 새해 계획으로 세웠던 운동을 시작해볼 마음으로 회사 근처에 유명한 헬스클럽에 등록하게 됩니다. 큰맘 먹고 비싼 수업료 내며 가능한 매일 빠지지 않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보통 퇴근 후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남자도 저와 비슷한 시간대에 나와서 자주 운동을 하더군요. 군살 하나 없는 근육질 몸에 남자라고 믿기 힘든 고운 피부를 가진 남자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호감형 외모를 가진 그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끌렸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은근히 슬쩍 눈길을 주다 보면 왜인지 그 남자도 저를 흘깃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에 나눈 적 없는 어색한 사이였을 뿐이죠.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 그 남자가 뒤늦게 타서 저와 그 단 둘만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같은 헬스장 멤버 맞죠? 몇 번 뵌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사실 그쪽 자주 본 기억이 있어서 인사할까 말까 하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비가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 어쩌지. 우산 없는데. 전 이렇게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괜찮으시다면 댁 앞까지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낯선 남자의 호의라 평소 같으면 경계를 할 법도 한데 왜인지 그때는 저도 모르게 수락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호감이 꽤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함께 차를 타고 우리 집 앞에 내려주는 동안 대화를 해보니 남자가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생각보다 부침성이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는 약사라는 전문직 종사자였고 똑똑한 남자의 차분한 말투가 저를 왠지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헬스장에서 만나자며 서로 번호까지 교환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헬스장에서 끝나고 야식을 먹으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았죠. 만나보니 이 오빠는 생각보다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와서 별을 보러 가자고 저를 차에 낚아태우고 강원도로 즉흥 드라이브를 갔어요. 하루는 헬스장에 와서 자기가 다쳤다며 보여주는데 발목을 조금 접질린 것을 갖고 제게 부축을 해달라 기대고 그 성화에 병원에도 매일 제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빠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막내 같은 구석이 있어 귀여워 보였죠.
그렇게 정이 쌓이던 우리는 결국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가 집에 사시면서 연금 등 은퇴 준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식에게 기댈 일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 자금을 잘 모아가면서 사는 여자였죠. 결혼할 예비 신랑은 약사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강압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에까지 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예비 시모 쪽 집안이 좀 잘 사는 편이고 아버지는 은퇴하신 교수님이라네요. 저는 내심 예비 신랑이 조건이 좋은 편이라 저와의 결혼을 그쪽 집에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내막을 잘 몰라도 예비 시댁 쪽은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 같았고 저를 두 손 들고 환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인사드릴 기회도 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일 뿐인데 제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긴장하지 말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절 살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윽 후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어색해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특히 어머님들끼리는 서로 보고도 잘 못 본 척 두 분 다 너무 긴장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엄마의 오른팔에 손을 대고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창백해 보이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이 좀 안 좋군요. 아무래도 체했던 모양인지 실례지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 가고 뒤이어 예비 시모도 손을 씻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첫 달 결혼을 치르는 것보다 보니 저희 집사람 마음이 좀 불안정한 모양입니다. 방금까지는 멀쩡했는데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으니 너그러이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럼요, 물론이죠. 누구나 애지중지 키운 딸아이 떠나보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민한 엄마들은 저렇게 두고 우리끼리 먼저 식전주나 하면서 앞날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어머님들은 안 계실 동안 양가 아버님들은 약주를 곁들이시며 즐겁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몇 분 뒤 어머님들이 자리에 돌아오시고 함께 식사를 하며 조금씩 긴장은 풀려갔습니다. 이윽 후 조용하시던 예비 시모가 입을 열기 시작하셨죠. 저는 사람은 교양과 학식이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봐도 이 나이 먹도록 배움을 손에서 놓은 법이 없으니 말이죠. 꽃꽂이 모임과 영어회화 그리고 동양화 간수까지 매일 참 바쁘게 살고 있어요. 사부인께서 남다른 귀티가 느껴진다 했더니 역시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우리는 딸이 어릴 때부터 공무원 맞벌이 부부로 있다 보니 바빠가지고 통 그런 문화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안사람도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 하면 좋겠네요. 사부인께서 좋은 모임 좀 소개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임은 개나 소나 들어있는 곳이 아니고 입단 심사가 아주 철저한 곳이라서요. 하기야 먹고 살기 바쁜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교양과 문화 양식 쌓을 시간이나 있겠어요. 제가 미처 다른 계급 사람들의 생활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계급? 방금 우리 엄마를 개나 소라고 말한 거 맞아? 방금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없었던 전 제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아있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의 말실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싱글벙글하게 웃으면서 말을 거드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엄마가 옛날에 영국으로 유학 몇 년 동안 다녀오셨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엄마가 다니신 학교가 영국 수도에 있었다지 아마? 그럼 엄마가 처녀 시절 거기 수도 잉글랜드에 있다 왔잖니. 참 그 유학 시절 생각하면 아주 좋았는데 말이다. 예비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 모두 당황해서 마시던 음식과 물을 뱉을 뻔했어요. 예비 시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의아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요. 필시 그분은 말실수가 아니라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잉글랜드라고요? 영국의 수도는 런던인데 어머님 유학생활 내내 런던을 잉글랜드로 잘못 알고 계셨던 건가 봐요. 저는 농담조로 이렇게 받아쳤는데 시모는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내심 설마 진짜 모르고 한 말씀이라서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건가 싶어서 움찔했죠.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며 말했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니? 모르겠어? 알지, 런던! 너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인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예비 시모가 손을 부르르 떨기까지 해서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예비 시모는 우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 아이들의 혼사를 잘 해보자는 말씀을 남기자마자 예비 시모와 함께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불편한 심기로 뒤이어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상견례 자리가 안 좋은 분위기로 끊어버린 저는 속상한 마음에 예비 신랑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오늘 양가 부모님 뵙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나한테 너무 예의에 어긋나게 하신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은 오늘 일을 난처해 하면서 예비 시모의 결례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니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나한테 친구도 가려서 만나라고 늘 강조하셨어. 친구가 되고 싶은 애가 생기면 걔를 꼭 엄마한테 데리고 와서 보라고 하셨거든. 친구를 집에 데려가면 엄마는 맛있는 간식 가져다 주면서 데려온 친구한테 마치 면접 보듯 이것저것 캐물었어. 부모님이랑 할아버지는 뭐 하는 분인지, 집은 어디 사는지, 사는 집이 부모님 소유인지 등 그런 거 말이야. 솔직히 초등학생이 집안 재산에 대해 뭐 얼마나 알겠어. 난 속으로 그런 엄마가 좀 창피했거든. 그래서 엄마 피해서 내 마음에 드는 친구하고 밖에서 놀다가 걸리면 이내 엄마한테 귀싸대기 잡혀서 집에 와서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 너 아까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 저쪽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 아니니? 엄마가 거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는 보통 집안이 아니야. 저런 금낮은 애들하고는 다르다고. 너희 외할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의 대대로 부잣집이었어. 친가는 또 어떻니? 할아버지부터 네 아버지까지 모두 교육자 집안인데 그런 집안의 장손인 네가 수준 낮은 애들하고 어울려서야 되겠어? 그런 애들하고 놀아봐야 네 인생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교육자이신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시면 도리어 엄마를 혼내시거든. 그렇지만 학교 공부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더 엄격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 부모님을 얕잡아 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좀 깐깐히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오늘 일 오해하지 마시라고 잘 말씀드려줘. 이렇게 말하면서 예비 신랑이 저를 설득하는데 저는 좀 갸웃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인즉슨 엄마가 오늘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예비 신랑이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뭐라 따져 묻는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쯤에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제 등짝을 한 대 때리시고는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이거사, 하필 데려와도 저런 집안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이 결혼 못 시킨다. 네? 엄마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물론 그쪽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셨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어머님 기분 상하시게 농담을 한 제 실수이기도 하고요. 아니야, 겨우 그 몇 마디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고. 아무튼 엄마는 너 그 집에 절대 시집 못 보내니까 네 남자친구한테 꼭 전해라. 엄마는 진심으로 제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우리 집을 얕잡아 보던 예비 시부는 딱히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비 신랑은 장모님을 설득하겠다며 2번 집까지 찾아왔지만 엄마는 그를 문전박대하고 말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결혼 준비에 난항을 겪으니 안타까운 심정이었던 차에 저는 그만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어느 퇴근길에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 동안 의식을 잃었을까 곧 눈을 떴을 때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분명 퇴근길이었는데. 아가, 몸 괜찮니? 너 오토바이에 치여서 쓰러졌었어. 기억나? 이거사,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엄마는 눈을 뜬 저를 보시고는 안도감에 통곡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내가 너 교통사고 당했다고 연락받고 병원 오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 엄마 속이 좁아서 딸이 하고 싶다는 결혼 반대만 하다 우리 딸 처녀 귀신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너는 죽다 살아났으니 네 소원대로 형석이랑 결혼하고 싶다면 엄마는 말리지 않으마. 엄마, 그 마음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 별로 안 아파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 없이 일주일에 입원을 마치고 저는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병문안을 와주어서 엄마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계기로 이제 저의 결혼 준비는 돛에 바람을 단 듯 잘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물 시계를 살펴보기 위해 점심시간에 인근 백화점에 들렀어요. 백화점을 배회하다가 문화센터 근처 휴식 공간에 앉아있는 예비 시모를 발견했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눈앞에서 어이없는 총각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이 신여사, 많이 기다렸는가? 시모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한 영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손을 잡고 나서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며 나란히 앉는 겁니다. 아니요, 많이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치만 더 이상 저 기다리게 하면 미워할 거예요? 미안하네. 자, 내가 신녀 사주려고 이렇게 커피도 사왔다고 좀 봐줘요. 그럼 용서해드릴게요. 우리 강습 끝나고 오늘 어디 가나요? 저기 백운호수 쪽으로 드라이브 나갈까? 호젓하니 조용한 백수집에서 둘이서만. 아유, 몰라요. 난 부끄러워서 어쩌면 좋아. 이건 명백히 불륜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끼리 불륜이라니 정말 꼴사나워서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나자 전 혼자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시모의 불륜을 아들인 예비 신랑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되면 분명 시댁의 평시풍파가 일 것이고 그 도화선이 저의 목격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차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한동안 오늘 본 것을 잊고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교양 있는 척 내숭 떠는 예비 시모는 이제 위선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저는 예비 시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회사에 청첩장도 돌렸고 거의 모든 결혼 준비를 마치고 유부녀가 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예비 신랑이 마련한 신혼집에 먼저 이사를 오기로 해서 제가 혼수로 구입한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사들이느라 매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비 신랑과 함께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애정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본가에서 가져온 짐을 함께 정리해주던 차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인 줄 알고 펴보았더니 흑백 사진과 낯선 옛날 배경들, 이는 바로 예비 시모의 졸업 앨범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오래된 앨범 자기 게 아니었네? 어머니께 어쩌다 여기에? 그러게, 엄마 앨범이 잘못 딸려왔나 보다. 우리 심심한데 같이 한번 볼까? 복고적인 옛 느낌이 물씬 나는 졸업 앨범을 신기한 듯 들춰보다가 예비 시모의 젊은 모습을 발견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같은 반 학생 중 낯익은 얼굴과 이름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 우리 엄마야.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히 젊은 우리 엄마였어요. 그러게?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장모님이 어떻게 여기... 분명히 이 사람 장모님 맞지? 응, 맞아. 나도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는걸?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두 분이 같은 고향 같은 학교였다면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 두 분이 서로 아는 체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이 예비 시모는 서울 토박이 행사를 해왔거든요. 예비 신랑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졸업 앨범은 분명 엄마가 나온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앨범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예비 시모의 바람 현장부터 의문의 고교 졸업 앨범까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자꾸 보이니 저는 점점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가족으로 인연을 맺어야 하는데 벌써 예비 시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더해지니 참 걱정이 되더군요. 그렇지만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 법, 저의 결혼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겪어보니 결혼식이라는 것이 참 정신없고 힘든 것이더라고요. 제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치렁치렁 긴 드레스에 굽 높은 구두로 다니는 것도 힘겨운데 오시는 손님마다 인사를 드리느라 숨 쉬는 것도 까먹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아무 탈 없이 결혼식을 잘 치르고 나서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지인 발리에 도착했죠. 가벼운 마음으로 발리의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남편의 시댁에 각자 안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빠, 저 신혼여행 잘 도착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뭐 하고 계셨어요? 잘 도착했다니까 다행이구나. 재밌게 놀다 오렴. 오늘 네 결혼식 보려고 일가 친척분들 다 상경해 하셨지 않니? 그대로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우리 집에 모시고 잔치 열고 있다. 그러니까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또 연락하자꾸나. 그리고 아니다. 끊자. 그런데 저보다 먼저 통화를 끝마치고 온 남편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어요. 전화하고 와서 왜 그래? 시댁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무슨 일은. 우리 그럼 바다부터 가볼까? 그렇게 즐거운 신혼여행을 보내고 우리나라 관습에 따라 귀국하자마자 친정집에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저랑 단둘이 부엌에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일러주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빠랑 엄마가 좀 언짢은 일이 있었어. 너 그거 몰랐지? 저는 몰랐다며 엄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피로연 전에 너희 둘째 큰아버지가 약간 치기가 올라서 다니시다 그만 안 싸던 애 한복에 와인을 좀 쏟고 말았던 거야. 큰아버지가 바로 안 싸던 애에게 사과를 공손히 드렸는데 글쎄 너희 시모가 하는 말이 내가 이래서 수준 낮은 집안과는 혼사 안 해야 하는 건데 아이씨. 시모보다 연배가 훨씬 위인 큰아버지 사과도 받지 않고 이렇게 신경질적인 말만 남기고 피로연장을 나가버리더구나. 너희 아버지는 놀라서 둘째 큰아버지께 너희 시모 대신해서 몇 번이나 사죄드렸어. 물론 둘째 큰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얼굴이 화끈했었구나. 결혼식이라는 게 원래 잔치잖아요. 많은 하객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흥겹게 놀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결혼하는 부부에 대한 축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작 이런 일을 가지고 예비 시모가 트집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모의 황당한 처사에 시끌벅적하던 우리 친척분들의 자리는 그 이후 분위기가 가라앉고 말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서 따로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건을 뒤늦게서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둘째 큰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예비 시모를 대신해 그 일을 사과드렸습니다. 다행히 둘째 큰아버지는 전혀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네가 시집살이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걱정해 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사돈댁 어르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는지요. 그런 처사가 시모를 자랑하던 예의 있던 집안에 걸맞는 것인 걸까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친정집에서 지낸 다음날 시댁에 가야 했지만 갈 수 없다고 예비 신랑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적어도 그 일을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모르는 척 계신다면 나도 어머님 제대로 대접해드릴 수 없어. 예비 신랑은 저를 여러 번 설득했지만 이번 일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아버지처럼 가깝게 지낸 친척분이신데 그분께 무례를 범한 시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우리 신혼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 너 결혼하자마자 못 배운 집안 티내는 거니? 너희 집에서 하룻밤 보냈으면 며느리가 응당 아침 일찍 시댁으로 튀어와야지. 안 오겠다고 형사기한테 버텼다면서? 너희 친정엄마는 그런 법도도 안 가르치디? 저희 엄마는 당연히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보다 어머님, 우리 집에 사과부터 하시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결혼식 날 저희 둘째 큰아버지께 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시려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취한 영감이 내 옷에 실수를 먼저 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니? 옷에 와인 흘린 거요? 그거 세탁비 제가 드릴게요. 아예 한복 한 벌 아예 새로 맞춰드리죠. 그러면 저희 집 어르신께 사과에 전화 한 통 드리실 수 있나요? 너 참 발랑 까진 애였구나. 어디 시어머니께 그딴 소리를. 안 그래도 너희 집안에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시골 출신인 건 알았다만 하긴
너희 친척들을 보아하니 그 수준 알만하더라.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어디서 거지 한 무리가 온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자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더니? 격 떨어지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필요한 음식 얻어먹인 너희 부모님이 사과를 해야지. 앞으로 자기 딸이 시집살이 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거지요? 시장통? 우리 집안에 그렇게 욕보이셔놓고 저는 시어머니 대접해드릴 줄 아나 본데 어디 한번 보세요. 전 시댁에 발걸음조차 안 할 테니까요. 저와 시모의 사이에 큰 싸움이 난 것을 듣게 된 남편이 뒤늦게 와서 제 전화기를 뺏어들고 다른 방으로 가서 시모와 나머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모의 막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씩씩거리면서 찬물을 들이키고 있었죠. 아, 진짜 피곤하네.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조용한 날이 하나 없냐? 우리 엄마도 엄마고 너도 너다. 누구 하나 지려고 듣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야. 당신 지금 어머님하고 뭐라고 통화했어? 그분이 실수한 얘기는 들었어? 우리 친척분들 보고 거지래. 못 배운 시골 집안이라 시장통 같다는 그런 막말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사과 안 하면 나 시집살이 시킨다더라? 그 말까지 당신 다 듣고도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다 들었어. 이제는 너도 엄마도 다 짜증나. 이렇게 계속 두 여자 사이에서 나만 중간에 껴서 어떻게 사냐? 피곤하다 피곤해. 남편은 이렇게 제게 짜증을 낸 뒤 차키를 가지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의 신혼생활이 초장부터 이렇게 험난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답답함에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솟아나는 화와 걱정을 억누르며 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결국 그날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자고 바로 출근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신혼여행 후 복귀한 첫 출근날이라 미리 주문해놓은 결혼 답례품인 떡을 회사에 돌려야 했어요. 떡을 받으신 분들이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신혼집에 돌아와 보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보고 말았어요. 커다란 상자 몇 개에 제 짐이 쓰레기처럼 대충 담겨 현관 앞에 내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모가 우리 신혼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 앞에 있는 네 짐들 봤지? 그거 들고 이 집에서 사라져라. 내 아들과 상의한 결과 너랑 파혼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만인 앞에서 결혼식 치르고 오늘 회사에 결혼 답례품까지 돌린 마당에 결혼을 없던 일로 돌리란 말씀이세요? 어차피 너희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다행이지 뭐니. 우리나라에서 남자야 살짝 여자랑 동거 며칠 한셈 치면 흠도 되지 않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건 너지 너. 결혼식에 온 너희 하객들 덕에 너희 집안 수준이 아주 들통나버렸지 뭐니. 남편한테 파혼당한 하자 있는 너를 어느 집에서 신부감으로 데려가겠니. 에휴. 결혼해서 우리 친척부가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하나로 며느리를 내쫓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진심이세요, 어머님? 애초에 천한 시골 집안 딸과 혼약을 맺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야 후회가 돼서다. 내 아들에게는 잘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넌 그냥 맨몸으로 나가. 이렇게 제가 내쫓기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지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시모에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체념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가벼운 짐 몇 개만 들고 일단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은 채로 친정집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엄마는 당황하셔서 제게 어찌된 일인지 물으셨어요. 엄마, 나 시모가 신혼집에서 쫓아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모가 결혼식 때 온 우리 친척들 수준 떨어진다고 천한 집안이라며 욕하고 파혼시키겠다네요. 이렇게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으니 친정엄마는 화가 폭발하고 마셨습니다. 아니 그 더러운 년이 내가 제 비밀도 덮어주고 겨우 저희 아들하고 결혼도 허락해줬더니 뭐? 제가 도리어 파혼을 하겠다고 해? 우리 고경 동창생들은 그 년이 어떤 년인지 다 알고 있어. 세상에나 마상에나 어머니가 들려준 시모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뒤로도 한참 이어졌습니다. 너 상견례 일 기억나니? 사실 우리는 고교 동창으로 서로 아는 사이란다. 엄마가 네 시모 처음 보자마자 아주 당황해서 화장실로 가버렸잖아. 하지만 곧바로 네 시모가 나를 화장실까지 따라왔더구나. 그리고 나한테 협박했지.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자고. 지난 시절에 대해 또 과거의 자신에 대해 아는 티 조금이라고 낸다면 네 딸 평생 괴롭혀주겠다고 말이야. 사실 네 시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사정이 있었어.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엄마는 공부를 잘하고 반장을 도맡아 하던 모범생이었는데 같은 반에 늘 골칫거리인 날라리 여학생이 하나 있었고 그게 바로 시모였던 것입니다. 시모는 동급생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다니는 날라리, 문제아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소식이 끊겨서 알고 보니 시모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돈벼락을 맞아 바로 서울로 상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 말로는 갖고 있던 선산이랑 과수원 땅이 개발업자에게 비싸게 팔렸다고 하고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 시모는 자기 집안을 신분 세탁했던 것입니다. 청주 시골 출신 날라리가 하루아침에 돈 많은 집안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이 거짓된 이미지로 속여 교수인 시보를 중매로 만나 결혼했던 것입니다. 시부의 어머님은 교양과 인성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었고 아무리 시모가 그분의 입맛에 맞춰 연기를 해보았지만 진즉 눈밖에 나버렸다는군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가난했던 시골뜨기가 돈 많아져서 그 정도 신분 세탁한 것까진 이해해. 하지만 너희 시모는 고등학교 때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애와 임신까지 했었다는 소문이 돌아단다. 그런 여자애에게서 낳은 아들을 내 사위로 받아들여야 했을 때 이 엄마 심정이 어땠겠니? 엄마는 이 엄청난 시모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서 저를 껴안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모의 끔찍한 과거를 듣고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내가 우리 집에서 당신 어머님한테 쫓겨난 거 알고 있지? 당신도 나랑 파혼하고 싶은 건지 진심이 궁금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는데 앞으로 엄마랑 너 사이에서 너무 힘들 것만 같아서 고민이 돼서 말이야. 그래, 그렇구나.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당신과 파혼을 막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위해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지. 신혼집에서 시무의 졸업사진 일 기억나? 당신의 엄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청주의 어떤 시골 마을회관 앞으로 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외가 고향인 청주를 찾아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장모님까지 함께 계신 탓에 상당히 어색해했지만 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회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릴 적부터 마을에 계셨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이 여자애 누군지 기억하세요? 저는 시모의 졸업앨범 사진을 어르신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디... 이 환양년? 기억나고 말고 우리 동네 남자애들 죄다 후리고 다니는 천한 여자애였는데 어느 날 저희 애비가 땅 팔고 부자 돼서 이 동네 떠났잖여. 그럼 나도 알지. 이름이 진숙이었지. 그 애가 고등학생일 때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임신까지 했다가 애 떼었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그런 애가 서울 간 뒤로 소식을 한 통 못 들었네. 그런 애가 어찌 살고 있는가 모르겠네. 어르신들의 말을 들은 남편은 얼마나 놀랐는지 벙어리가 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해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 어떤가? 자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나? 나도 그 증인일세. 상견례 날 고교 동창인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놀라 기염했는지 모를 걸세. 그런데 자네 엄마가 나를 협박했다네. 자기 비밀 까발리면 내 딸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비밀 안고 내가 참아주었거늘 누가 누구한테 파혼을 한단 겐가? 이런 콩가루 집안의 자식인 자네는 이미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네. 경악하는 남편을 그곳에 세워둔 채 저와 친정엄마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시모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상황이 궁금해진 저는 떠보기 위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짐 상당수가 아직 그 집에 있어서 조만간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혼수는 어쩌려고요?
그것까지 꿀꺽 하시면 안 되죠. 시가로 계산해서 돈으로 돌려주세요. 웃기지도 않을 계집애가 어디서 돈을 달라 말아야? 그래, 너희가 좀 거지같이 구는 집안이니까 돈 받는 내가 달라는 대로 주마.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나 우리 아들한테나 연 끊는 거다? 그건 그렇고 집에 무슨 일 없어요? 형석씨가 어머니께 무슨 말 안 하던가요? 시모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추악한 실체를 혼자만 가슴에 안고 묻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동안 파혼했다는 말은 시모에게서만 들었을 뿐 남편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우리는 별거를 한 채 애매한 사이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진실을 마주하고도 얄궂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덮어버리는 남편은 제가 바라던 남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파혼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목격했던 시모의 불륜함을 찾아가기 위해 시모와 노닥거리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영감님이 혼자 문화센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분께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영감님. 아가씨는 누구신가? 제 소개드리자면 저는 신진숙 여사님의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저기 카페에서 말씀 좀 나누실까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해하는 영감님을 모시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아주 점잖고 학식 있어 보이는 분이 그러시면 곤란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시어머님은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교수 남편도 있지 아들 며느리 다 있는 유부녀라고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여자를 꼬셔서 연애까지. 남사스러워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신여사는 5년 전에 남편 상처한 과부라고 소개했다고. 자식도 없는 홀몸이라 그러면서 내게 먼저 접근한 게 바로 그 여자야. 네? 뭐라고요? 이상하네요. 우리 어머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아무래도 진실을 알기 위해 어머니랑 같이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죠. 좋아. 내가 청렴한 공무원 생활만 30년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신여사에게 속아서 넘어갔다는 거 증명하고 말겠네. 그리고 저는 시댁 주소를 영감님께 드리고 주말 저녁 6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그 영감님은 그 시간에 시댁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인 시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는 영감님을 보았으니 말이에요. 드디어 약속한 주말 저녁 저는 이 총국을 구경하기 위해 시댁 현관 앞 골목에 차를 주차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영감님이 입술을 앙 다문 채로 시댁 앞으로 찾아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신여사 나와! 과부라고 속이면서까지 나를 꼬신 이 여우 같은 년! 이 놀라운 얘기에 집에 있던 시모는 물론 시부와 남편 모두 현관 앞에 나와 영감님과 마주했어요. 시모는 영감님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하고선 어디론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앞을 막아서서 이 불륜 막장극의 주연인 어머님이 여기에 계셔야죠 하고 붙잡아 두었습니다. 당신 누구길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는 게요? 신여사라 함은 지금 내 아내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소. 당신이 남편인 모양이구먼. 당신 안사람 관리 단디하쇼. 저 여자는 나랑 영화회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이인데 먼저 내게 접근했소. 5년 전 남편 일은 자식 하나 없는 과부라고 하면서 말이요. 그래서 나도 10년 전에 아내 상처한 몸이라 같이 연애해온 건데 유부녀였다니. 나도 공직생활까지 한 몸인데 저 여자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란 말이오? 시부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놀라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런 영감탱이 알지도 못해요. 이건 모함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그 증인이자 목격자입니다. 결혼 전 모 백화점 문화센터 앞에서 두 분 보았어요.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관계셨고 시모는 저 영감님은 물론 문화센터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겼더군요. 영감님 말씀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영감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모에게 복수하겠다며 행패까지 부리셔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시댁 사람들 모두 소문이 퍼져 동네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알게 된 시모의 과거를 모두 자기 아버지에게 털어놓는 것 같더군요.
결국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시모는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모양 빠지게도 결국 시부는 법으로 황혼 이혼 소송을 시모에게 청구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모는 그날로 시댁에서 쫓겨났고 남편도 시모를 신혼집으로 오지 못하게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진절머리가 난 시부와 남편은 시모와 모든 연락과 왕래를 끊어버려서 시모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네요. 말년에 외로운 기러기 신세가 된 시모는 허구한 날 밤이면 밤마다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들어와서 화근이야. 친정엄마부터 너까지 왜 내 비단 꽃길 인생에 끼어들어서 망치고 난리야. 그때 너한테만 안 들켰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을. 저에게 원망이나 해대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시모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말고 차단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자기 가족에게서 한순간에 외면당하고 만개죠. 개판 5분 전인 시댁의 사건들이 잠잠해지고 나서 저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와주셨던 하객분들께 핸드폰 문자로 파혼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결혼식을 빛내주신 하객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제 결혼식은 아쉽지만 좋은 결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배우자 집안에는 묵인할 수 없는 비도덕적 사실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서로 갈 길을 가기로 정했으니까요. 보내주신 축의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문자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파혼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연락을 주셨습니다. 축의금을 돌려받겠다고 계좌번호를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또 저는 시모에게 준 예단비와 혼수 비용을 돌려받고자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너 주변 분들에게 파혼 사실을 다 알렸더라. 너무 성급한 건 아니야? 나는 너한테 파혼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엄마만 그런 거지. 당장 파혼 취소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와. 내가 시모에게 아무 잘못 없이 내쫓기고 나서 2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잡아준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서 평생을 믿고 의지하라고? 당신 어머님한테 드린 예단비 1,000만 원과 혼수품 2,000만 원, 총 3,000만 원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좋겠어. 내가 당신한테 할 이야긴 그것뿐이야. 그런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난 엄마와 절연했다고. 우리 사이에 장애물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잖아. 있잖아. 나는 그런 여자에게서 나온 당신이 이제 추하게 보여. 당신 집안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고 당신도 책임감 하나 없는 마마보이라는 걸 그 위기 상황에서 알게 됐어. 그냥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그렇게 매몰차게 전 남편의 합가를 거절하고 저는 파혼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파혼녀라는 꼬리표가 생겨버렸습니다. 회사에서나 제 동창들, 친구들 사이에서 제 파혼 사연은 아주 유명해지고 말았죠. 가끔은 그 사실이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갈라선 일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파혼 소식에 괜히 마음 아파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우리 둘째 큰아버지께서 자신의 실수로 사돈댁과 불화가 생겨 파혼까지 간 것 아니겠냐며 속상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를 찾아뵙고 그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다행히 큰아버지가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야 아버지와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아빠, 가끔은 그렇게 형석 씨와 헤어진 게 아쉬웠지만 오늘 전 느꼈어요. 진정한 가족이 많은 우리 집이 참 부잣집이라고요. 나를 걱정하고 위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딸이 안 좋은 일 겪더니 속이 다 여물었네. 그럼 너희 시댁 같은 집안 사람들이 가족으로 엮이지 않는 것은 우리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네 파혼 축하식 올려야겠어. 아버지는 딸의 파혼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도리어 제 걱정에 이렇게 농담까지 하시는 것 있죠.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 시모는 자신을 속이고 만난 영감님에게 한동안 호되게 괴롭힘을 당하느라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활동하던 모임에 시모의 실체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겠죠. 그리고 시부가 한 황혼 이혼 소송으로 시모의 사기 결혼이 인정되어 결국 두 분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이 다 된 연세에 호적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들, 온 가족이 시모와 결혼했다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어디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살면서 시모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도 또 영감님들을 꼬시고 다니다가 그 마누라에게 걸려서 아주 된통 당했다니 말이에요. 시모는 머리털이 죄에 다 뽑히고 심지어 집 앞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당했다고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집안 자랑에 돈 자랑에 그렇게나 거만 떨던 시모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아무리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 한들 그 인성과 됨됨이는 어디 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조건이나 부유함보다는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집안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인생 선배로서 제 깨달음에 공감하시죠? 살다가 혹여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번엔 시댁 집안 식구 한 분 한 분 신중하게 살피고 이상한 분이 계시면 바로 혼사를 업고 차라리 혼자 살랍니다. 비혼은 안 된다고 하셨던 우리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파혼 이후에 결혼 강요가 일절 없어지셨고요.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은 중요한 혼사에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행복한 결혼식과 출산 소식이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현상을 겪지 말고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열심히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한다는 소식 생기면 또 이곳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얘기했더니 제 인생이 마치 드라마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싶어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낳고 돌쟁이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하던데 저도 같이 차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겨우 살아났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공교롭게도 부모님은 두 분 다 유복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저는 양가 조부모 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가 조부모는 미국에 계셔서 저는 외가에서 자랐어요. 외가 조부모님들은 저를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쁜 미정이, 너를 보면 네 엄마가 그렇게 생각이 나.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가끔 나는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아. 내 새끼 보고 싶다. 특히 외할머니는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서 더욱 예뻐하셨어요. 워낙 여유 있는 집안이라 돈으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교우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간혹 부모가 없다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전혀 저한텐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가진 게 많았거든요. 학창시절에는 방학이 되면 미국에 가서 살았어요. 친가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 저를 반겼거든요. 덕분에 저는 영어도 아직도 외국인을 만나면 막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교수님이셔서 교육도 잘 받고 자랐어요. 전혀 강요하거나 억지로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제가 공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 미정이는 꼭 네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구나. 할아버지가 우리 미정이를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우리 손녀가 이화여대에 합격했다니 너무 기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에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워낙 많이 챙겨주셔서 그렇죠. 저 과외도 전과목 다 붙여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힘드셨을 텐데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정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마음씨도 고울까.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 보러 갔다 오자. 아마 하늘에서 너희 부모님도 뿌듯해 하실 거야. 아휴, 눈물이 안 멈추네.
외할머니는 사랑이 매우 넘치는 분이셨어요. 아빠는 그래도 고모가 있었는데 엄마는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런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아기를 낳고 바로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는데 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발견했을 때는 말기였거든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보내고 저는 슬픔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 엄마의 존재였거든요. 할머니, 나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나 어떻게 살 자신이 없어. 미정아,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티자. 할아버지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우리 끝까지 버티자. 알겠지? 할아버진 나 떠나지 마. 할아버진 제발 오래 살아서 내 옆에 있어줘,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절대 우리 미정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무 붙어 있어서 미정이 네가 싫을 텐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와 외할아버지는 서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제가 워낙 상심이 커서 학교까지 휴학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외할아버지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어느 날 저를 억지로 거실로 나오게 해서 나갔더니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미정 씨라고 하셨죠?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미정아, 너무 집에만 있어도 좋지 않아. 이 할애비가 우리 손녀딸이 걱정돼서 주변에 수소문했어. 괜찮은 청년이니까 한번 만나봐. 외할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분이셨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질 않으니 주변에 물어봐서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큰 재벌집 아들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방법은 효과적이었어요. 창석 오빠는 저를 방에서 꺼내 서울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떠나고 어디 정착할 곳이 없었던 저는 그런 창석 오빠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어요. 저도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건 창석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서울의 레스토랑은 빠짐없이 가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으니 매우 어린 나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려서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거든요. 워낙 집안끼리 알던 사이라 집안 반대가 없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어요. 이제 우리 손녀가 가족이 더 생겼으니 할애비가 마음 놓고 하늘로 갈 수 있겠어.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해. 할아버지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죽음이 싫단 말이야.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실제로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매우 힘들어해서 외할아버지가 제 곁에 없다고 상상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도 병에 걸리셨어요. 외할머니처럼 바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는데 점점 거동이 힘들어서 병상에 누워 계시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우리 미정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이 할아버지가 다 해놨어. 다만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어도 이건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나는 돈 필요 없어. 돈이 뭐가 중요해. 나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아버지, 죽지 마. 미정아, 꼭 김 변호사님 말만 믿어야 돼. 절대 돈의 정체를 그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돼.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돈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얼마 못 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던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저를 무한 애정으로 키워주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니 너무 슬퍼 현실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된다고 미국에서 친가 조부모님이 입국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남편과 시댁의 태도였어요. 아가, 듣기로 네가 상속받은 재산이 꽤 있다고 하던데 아직 어려서 돈 관리가 쉽지 않을 거야.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믿고 맡기는 거 어떠니? 절대 돈이 줄어들진 않을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돈 관리는 친가에서도 도와주고 계시고 변호사님이 따로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되니?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네? 결혼은 사랑해서 한 건데요. 참나, 사랑?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아휴, 너무 어리다 했어. 내가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자고 했잖아. 그 노인네 곧 죽을 것 같다고 섣부르게 결혼시킨 게 잘못이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미정아, 네 돈 그거 돈 관리 너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뭐 그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관리를 대신 해준다는데 왜 그래? 남편과 시댁은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대놓고 탐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성인이었는데 저 속셈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배신당한 사기 결혼이라는 것은 알아챘죠. 믿기 힘들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친가 조부모님께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무 속상해. 하늘로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휴. 그래도 미정아, 이런 관계는 빨리 끊는 게 너한테 이득이란다. 이혼하자. 이혼이요? 저도 이런 집하고 더 엮이기 싫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혼하면 저 혼자잖아요. 외로움이 무서워요. 안 그래도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힘들었는데 지금 외할아버지도 없고 믿었던 남편은 배신하고 저 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듣고 보니 우리 미정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성인이 되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우리 따라서 미국으로 갈래? 그래, 그게 좋겠다. 당분간 미국에 가서 우리랑 같이 있자. 혼자 한국에 있으면 너 더 외로워. 미국에 가면 고모도 있고 사촌도 있으니까 괜찮아. 학교는 휴학해. 이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도장만 찍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가에서는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가 가족들을 따라 미국에 가서 한동안 많은 보살핌을 받았어요. 특히 고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모 자식들, 그러니까 사촌 언니와 오빠가 절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학교에도 놀러가고 근처 쇼핑몰도 가고 드라이브도 같이 했어요. 특히 미국은 파티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오빠 친구들이 만약 집에서 파티하면 저를 꼭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케빈이라는 미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릴 때부터 방학마다 미국에 가서 저는 영어 회화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했더니 정말 반가워요. 저도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어요. 혹시 아이는 있나요? 아니요, 아이는 없어요. 결혼하고 진짜 1년도 안 되어서 이혼했거든요. 케빈은 아이가 있나요? 있어요. 딸 1명인데 지금 겨우 태어난 지 8개월 됐어요. 너무 어리죠? 아기 엄마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이를 저에게 버리고 갔어요. 아, 그랬구나. 케빈 혼자 힘들겠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오늘도 아이 때문에 못 나오는 파티였는데 마침 엄마가 봐주신다고 해서 아기 낳고 처음으로 파티에 왔어요. 케빈이라는 남자는 저보다 1살 많은 남자였어요. 사촌 언니를 따라간 학교 친구들 파티였는데 저와 이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훨씬 더 잘 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슬픔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둘이 파티장에서 한참을 얘기하고 집에 왔는데 케빈과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언니가 눈치채고 케빈의 전화번호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케빈에게 다가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정, 여긴 우리 딸 제시카예요. 와, 케빈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예쁘다. 케빈의 딸 제시카는 인형처럼 생긴 아이였어요. 케빈을 떠난 전 부인도 백인이라 백인 아기였는데 어찌나 예쁜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시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또 케빈이 좋아서 자주 케빈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케빈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계획 자체가 잠시만 미국에 머물 예정이었거든요. 미정이 네가 괜찮으면 그냥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어떠니? 한국 학교는 그만두고. 그래, 아예 미국에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도 다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가면 어차피 또 혼자잖아. 그럼 더 외롭지 않을까? 그렇긴 해요. 한국 가면 또 혼자니까. 케빈과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케빈도 저도 서로 마음이 이미 통한 사이라 케빈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제가 미국에 남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케빈은 프로포즈를 저에게 했죠. 케빈의 부모님은 미국인답게 상당히 열린 마음이었어요.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시카에게 제가 엄마가 된다니 너무 기뻐요. 그렇게 우리는 케빈과 제시카를 키우며 미국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전 남편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케빈과 저는 사소한 다툼도 한 적이 없어요. 서로가 운명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아무리 외로워서 보살핌이 필요해서 미국에 왔어도 저는 한국인이었어요. 친가 가족들이 저를 잘 돌봐주어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케빈은 너무 사랑스러웠고 제시카도 좋았지만 한국이 그리웠어요. 안정된 관계를 맺으니 고국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제가 향수병이 발생하자 케빈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케빈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기, 나 한국 지사로 발령 신청했어. 우리 한국 가서 살자. 제시카가 나중에 다닐 국제학교도 내가 미리 알아봤어. 회사에서 요즘 한국으로 시장 진출을 할 계획이라 흔쾌히 허락했어. 나 너무 기뻐. 당신의 고향에서 같이 살자. 뭐라고, 케빈? 그게 진짜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을 간다고? 내가 케빈이랑 제시카랑 같이 한국을? 세상에, 믿기지 않아. 케빈의 회사가 한국 진출을 하며 한국에 갈 사람을 뽑고 있길래 케빈은 바로 신청했다고 했어요. 무려 저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케빈을 보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케빈과 저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와서도 케빈과 저는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매우 잘 지냈어요. 케빈은 여전히 상냥했고 제시카는 사랑스러웠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겨우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한국에서 한 첫 번째 결혼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케빈과 같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신 납골당도 같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생 케빈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케빈이 전조 증상도 하나 없이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 응급실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몸을 심하게 떨어서 과호흡까지 왔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말을 듣고 저는 더 놀라 주저앉았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암이 온몸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손을 써도 힘들어서 집에서 편히 쉬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는 케빈이 대장암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겨우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케빈이 거절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바로 아플 줄은 몰랐어. 나는 당신 정말 사랑했어. 먼저 가서 미안해.
자기야, 안 돼, 케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 거야? 안 돼, 제발 가지 마, 안 돼. 자기야, 염치 없는 것은 알지만 우리 딸 사랑스러운 제시카를 부탁해. 당신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것을 알아. 그래도 미안해. 케빈은 몇 달 후에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친가 가족들이 다시 넘어왔고 케빈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결혼하고 2번이나 남편을 잃게 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첫 남편은 배신감이 들었다면 2번째는 슬픔이 더 컸어요. 그런 저에게 친할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아이는 입양 보내던지 네 시부모님에게 주어라. 냉정하게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너 저 아이 알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평생을 책임져. 안 된다. 네 인생 살아야지. 너 아직 너무 어려. 대학에 복학하고 대학 졸업이 먼저야. 알지? 그래도 케빈의 마지막 유언이 제시카였어요. 저도 제시카에게 정 많이 들었어요. 이대로 입양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케빈 부모님은 이미 케빈의 형 자식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너 지금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미국인을 네 딸로 키운다는 거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신 차려. 내가 하다못해 한국인이면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할 텐데 미국인을 한국에서 키운다는 게 말이 되니? 쟤는 너랑 아예 관계없는 아이야. 그래도 정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제시카를 포기해요. 만약 케빈이 저한테 잘못했거나 혹은 우리의 관계가 나빴으면 저도 이런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케빈은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실제로 저는 제시카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케빈의 분신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때 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친할머니의 말을 따랐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시카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제시카가 한국인, 아니 저와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어도 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친가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옆에 아기가 있네? 혹시 아는 사이인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데. 제 딸이에요. 이름은 제시카.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조용히 잘 있으니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실제로 대학에 다닐 때 제시카를 데리고 다녔어요. 다행히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라 다행이었죠. 제시카가 정말 예쁘게 생겨서 제 친구들은 제시카를 데려오면 매우 좋아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나중에 제시카가 조용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예뻐해 주셨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의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집안일을 해주는 파출부를 두고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또 제시카가 자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닌 후로는 제가 더 편해졌어요. 제시카가 자라면서 한동안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내 친구들하고 나는 다르게 생겼어? 친구들이 나 다른 나라 외계인이래. 나만 다르게 생겨서 어색한가 봐. 제시카는 미국인이라 그래. 괜찮아.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엄마가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지? 맞아. 그런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는 없어서 속상해. 아빠는 저기 하늘에 있어. 제시카, 하늘 봐봐. 저기 아빠가 우리를 보고 계셔. 아빠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면 돼. 알겠지? 제시카는 남들과 다른 본인의 외모에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케빈이 죽었으니 아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결핍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재혼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결혼 생활이 실패하기도 했고 주위 사람이 떠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시카를 혼자 키우며 저도 상당히 외로웠지만 그렇다고 딸에게 의지할 순 없었어요.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는데 제시카가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물론 외가가 남겨준 재산이 있어 딱히 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취업한 곳은 얼마나 일이 힘든지 알아? 아휴, 그냥 저번 회사에 있을 걸 그랬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들 줄 몰랐어. 나는 그래서 미정이 네가 부러워. 이렇게 부잣집에서 살면 무슨 기분이야? 게다가 인형 같은 딸도 있잖아. 에이, 너희가 몰라서 그래. 아이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어. 제시카가 크면서 확실히 자아가 생기니까 그것도 다루기 힘들고. 나는 너희가 오히려 부럽다. 야, 그렇다고 부자가 우리를 부러워하면 어떡해?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제가 부럽다고 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부럽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제시카가 학교에 들어가고 그 마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제시카의 친가,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시카 양육에 대한 비용은 오로지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시카를 시댁에 맡기지 못한 이유도 돈 때문이었거든요. 이미 케빈의 형의 자식들을 유혹하고 계셨는데 연애하면서 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시카를 어떻게든 한국에서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고 싶어.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너무 좋았단 말이야. 거기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대다수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나랑 비슷해. 한국은 너무 좁고 답답해. 이번에 방학하면 미국 가잖아. 조금만 참아. 곧 있으면 방학이니까 가서 몇 달 있다가 오자. 알겠지? 왜 방학마다 가는 거야? 그냥 나 완전히 미국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그냥 같이 미국에 가자. 나를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미국에 잠시 있으면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힘들어서 그래. 제시카 네가 그건 이해해줘. 그럼 나는 한국에 있는 게 힘들어. 왜 내 의견은 존중하지 않아? 제시카 너는 애초에 2살부터 한국에서 살았잖아. 만약 네가 성인이 되어 한국에 온 거면 네 의견을 존중하지. 엄마 힘들어. 너무 날석에 말하지 마. 제시카는 한국에서 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인종도 다른 제가 엄마로 있고 본인의 진짜 가족은 미국에 있는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면 버티는 것이 힘들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제시카가 사춘기 때 저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케빈이 보고 싶어 잠도 못 자고 그리워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제 돈으로 제시카를 방학마다 미국에 보내주고 혼자 양육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엄마, 나 진짜 엄마랑 연락이 닿았어. 미국 가서 보고 오고 싶어. 뭐? 친엄마 말하는 거야? 어쩌다 연락이 닿은 거야? 언제? 어디서 연락이 왔어?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친할머니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내 엄마래.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있잖아. 핏줄이란 게 진짜 신기하더라. 딱 보자마자 내 엄마인 걸 나도 눈치챘어. 그래서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랬구나. 너는 친엄마를 봐서 기분이 좋았어? 좋았지. 내가 항상 말했잖아. 나를 낳은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나랑 같은 금발머리 미국인이더라. 내가 늙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막 쇼핑도 하고 아빠 얘기도 했어. 아빠랑 처음에 대학교에서 만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같이 대학에 가서 걷기도 했지. 신이 난 채로 본인 친엄마를 만났다고 전하는 제시카를 보며 저는 씁쓸함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사랑으로 딸을 키웠거든요. 진짜 살면서 부족함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뭐 하나 비싸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아이가 워낙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에 일부러 국제학교도 보냈습니다. 외국인들과 접촉을 많이 시켜주면서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런데 제시카의 입에서 친엄마를 만났으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얘기를 들으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기뻐하니까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낳은 아이가 없으니 제시카가 친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인종은 달라도 제가 낳은 게 아니어도 사랑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러는데 나 미국에 가서 친엄마 보고 와도 돼? 사실 친엄마한테는 이미 간다고 말했어. 지금은 학기 중이니까 방학하면 갔다 와. 그래? 알겠어. 엄마도 그건 이해할 거야. 와, 신난다. 가서 아빠랑 엄마가 데이트했던 곳에 가서 피자도 시켜 먹기로 했어. 제시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아주 기뻐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학이 되고 저는 제 돈을 써서 제시카를 미국으로 보내 친엄마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가 제시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내내 제시카는 방학마다 본인의 친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미정이 너는 속도 좋다. 그렇게 아기 버리고 갔다가 다 키운 후에 온 친엄마한테 제시카를 보여주고 싶어? 나였으면 안 보여줘. 한국에서 힘들게 키운 아이를 괜히 흔들리게. 저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제시카는 어릴 때부터 저와 인종이 다르다는 것을 어색해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본인을 낳아준 엄마가 그립겠어요. 제시카는 진짜 나중에 커서 효도해야 돼. 누가 사별한 전 남편의 생판 모르는 다른 인종 아이를 키우니? 효도는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해요. 저는 실제로 제시카를 키우며 효도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케빈의 분신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길 바랐죠. 그렇게 제시카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키울 땐 힘들었는데 막상 제시카가 성인이 되니까 느낌이 이상했어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또 하늘로 간 케빈이 그립기도 했죠. 케빈과 저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제시카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서 늦게 와. 엄마 먼저 자고 있어. 기다리지 말고, 알겠지? 그래, 알았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놀아.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엄마, 나 20살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엄마도 놀고 싶은 거 다 놀아. 그럼 안녕? 제시카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어요.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도 놀고 싶은 것을 다 하라는 제시카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저도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혼과 두 번째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그 어떤 남자와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는 많았어요. 하지만 제시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번번이 거절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요. 제시카를 키울 만큼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정아, 나 아는 동생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얘가 사업하느라 그동안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했거든. 우리보다 10살 어린 사람이라 너도 손해볼 건 없어. 뭐? 10살? 너무 어린 거 아닐까? 그리고 나 이혼하고 사별했잖아. 그거 상대도 알아? 나 더는 살면서 상처받기가 싫어. 얘는? 당연히 내가 이미 말했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네가 외모가 워낙 뛰어나잖아. 동안이라 누가 널 그 나이로 보니?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동기는 아는 동생이 있다며 저한테 소개해줬어요. 무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을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작게 사업하고 있어요. 그동안 일이 중요해서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는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도 어릴 때 아픈 기억이 많아서 한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연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도 아는 사람만 만났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워낙 여유가 있으시니 그건 다행이네요. 원래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이고,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이건 잊어주세요. 재훈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둘 다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참아오던 욕구가 샘솟았죠. 재훈 씨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보육원 출신인데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게 보였어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재훈 씨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결혼하자는 의도를 보였지만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같이 살 순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때 저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자주 했는데 재산 상속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당장 제가 죽으면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지 제시카에게 넘길지도 고민이었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복잡해져서 일단 같이 사는 것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된다면 제시카와 재훈 씨를 서로 소개해야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둘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는 내 딸 제시카, 그리고 여기는 엄마의 새로운 남편인 재훈. 인사해. 와, 반가워요. 제 발음 괜찮아요? 많이 연습했어요. 훌륭해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둘 다 익숙해요. 둘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만나기 전엔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둘이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재훈 씨와 사는 것은 그래도 꽤 즐거웠어요. 물론 케빈과 살았던 것처럼 애정이 샘솟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와, 저 제주도 처음 와요. 이렇게 예쁜 바다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바다를 본 경험도 많지 않거든요. 너무 예쁘다. 제시카, 저기 가서 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고마워요. 엄마랑 어릴 때 와보고 제주도는 처음이라 설레요. 그래? 제시카가 워낙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가 사진이 되게 잘 봤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렴? 제시카와 재훈 씨를 데리고 같이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독 바다를 좋아하던 재훈 씨를 위해 강원도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오로지 제 돈이었어요. 재훈 씨가 사업하며 돈 쓸 곳이 많아 괴로워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남는 게 돈이니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좋았습니다. 재훈 씨는 조용하고 잔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 소모를 심하게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시카가 성인이 되고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어요. 재훈 씨도 제시카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걱정되었던 게 둘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둘이 너무 잘 지내서 다행이었어요. 워낙 걱정했었는데 둘이 손도 잡고 다니고 제가 피곤해서 먼저 자면 술도 마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둘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친가 가족들이 오면 재훈 씨를 당연하게 남편으로 소개했죠. 그러다 제시카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키워준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나 이제는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어. 가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 이제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 뭐? 그럼 학교는 어떡하고? 너 가서 살 돈은 있어? 학교도 미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염치 없지만 엄마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일단 생각해보자. 네 마음은 알겠어. 다만 네가 미국에 가면 엄마는 한국에 남아야 하니까 생각보다 이른 결정이라 조금만 기다려줘. 응,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제시카는 미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 태어난 나라로 가고 싶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고민 끝에 저는 제시카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착할 지원금을 보내주었죠. 그리고 제시카는 미국으로 떠났는데 점점 제시카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미국에 가더니 연락이 뜸해졌어. 원래 매일 전화하기로 했는데 무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렸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네. 제시카도 본인 인생을 사느라 바쁠 거야. 당신이 이해해줘.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나중에는 제시카를 보러 제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거의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서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에 가서 훨씬 밝아진 제시카를 보고 키운 정이 있다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가 됐든 제시카가 행복하면 된 거니까요. 그렇게 미국으로 제시카가 가니까 저는 부쩍 외로워졌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산 세월이 20년이 넘으니까요. 제 몸의 일부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재훈 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재훈 씨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지를 하는 게 느껴졌는지 재훈 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훈 씨와 결혼 생활을 하며 거의 모든 돈을 지출했거든요. 재훈 씨는 대략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잖아. 우리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때? 나는 이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래? 그런데 그런 법적 절차는 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해서. 그럼 김 변호사님께 연락할게.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변호사를 끼고 혼인신고를 해? 우리가 지금 무슨 기업 합병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보, 그게 아니고 나는 여보 충분히 사랑해. 그건 당신도 알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이런 법적 사인을 할 때는 변호사님과 함께 하던 게 자연스러워서 그래. 그건 재산 문제가 엮일 때고. 당신에게 실망이야. 나랑 법적으로 얽히기 싫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만 당신에게 진심이었어? 급기야 재훈 씨는 우리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리모컨을 찾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자 흥분해서 괴성을 지르며 집안 살림을 박살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많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차분하게 대화를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혼자 흥분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럼 이제까지 나랑 함께한 시간은 뭐야? 그동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놀아.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쓴 돈이 더 많아. 진짜 나야말로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네? 나만 당신한테 진심이었네. 나는 당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길 원했던 건데 당신은 그게 지금 싫은 거잖아. 됐어. 헤어지자.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실망이야. 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하는 거야? 나는 대화로 해결하길 원했어. 당신은 왜 이래? 이혼? 웃기지 마. 당신하고 나는 애초에 그냥 동거하던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 됐어. 재훈 씨는 정말 사람 자체가 바뀐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흥분한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 번째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만약 이렇게 끝났으면 제가 사연을 제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부터가 제 사연의 절정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재훈 씨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시카도 제 곁에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는데 재훈 씨도 저를 떠났으니 외로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가 가족들을 보러 미국에 가도 잠시뿐이었어요. 제시카와는 연락도 되지 않아 제가 무려 미국에 갔어도 얼굴을 못 보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되면 제시카는 늘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 내가 요즘 대학원 준비로 종일 도서관에 있어서 바쁘네. 곧 한국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봐요. 그럼 안녕. 섭섭하고 서운했어도 꼭 참았어요. 그리고 재훈 씨를 소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재훈 씨가 저를 떠났다고 했을 때 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했던 친구였어요. 본인도 재훈 씨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저는 재훈 씨를 진지하게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몰랐는데 재훈 씨가 나가고 집안 곳곳에서 귀중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 봐도 재훈 씨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죠. 처음에는 그거 없다고 제가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와서 받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미정아, 너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 걔 결혼한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상대는 나도 모르겠어. 자기도 민망한지 소규모로 한다고 하더라. 진짜 기가 막혀. 뭐라고?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해? 지금 그게 사실이야? 친구가 전해준 소식은 바로 재훈 씨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우리 집을 나간 게 얼마 전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날짜를 듣고 그 날짜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결혼식에 가서 깽판을 칠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도둑놈에게 할 말을 정리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결혼식장에 가니 정말로 재훈 씨가 있었어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신부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때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어요. 친구와 같이 갔는데 만약 친구가 제 몸을 부축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머리를 박고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뭐야? 지금 저게 누구야? 저거 신부 제시카 아니야? 어머, 이게 무슨... 아니, 제시카! 너 이게 뭐야? 엄마? 숙자 이모? 아니, 여긴 어떻게... 아니... 설명해. 똑바로 설명해.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 어떻게 네 새아빠랑 바람이 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연락 두절이던 게 그러면 다 네 새아빠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제 말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쳐다봤어요. 소란에 재훈 씨도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경악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시카의 손에 들려있는 부케를 빼앗아 제시카와 재훈의 머리를 번갈아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도 저를 도와 같이 때려주었어요. 미쳤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미친 인간들아! 날 두고 둘이 무슨 짓이야! 한참을 욕하며 내뱉으니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매우 심해졌어요. 재훈 씨와 제시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친구가 때리는 것을 그대로 막고 있었죠. 그 뒤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훈 씨는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사기죄와 각종 본인 사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들을 다 알아내어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제시카는 지금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금은 주지 않고 있고 이제는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엄마, 제가 잠시 눈이 돌았었나 봐요. 미안해요. 그냥 그 사람이 결혼식만 올리면 재산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 더 제가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그리고 네 엄마 아니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친엄마와 지내도록 해. 제시카는 한 곳까지 찾아와서 빌고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동안 제시카를 키우며 받았던 속상함이 다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큰일을 연달아 겪으니 외로움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오히려 혼자인 것을 즐기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저도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